첫 번째 사례로 제가 이제 그 건물이 존재하는 그 토지 경매와 민법 622조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물 이제 땅이 경매에 났어요. 그 다음에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또 뭐 이렇게 수익 모델이라고 그래서 그걸 뭐 땅을 싸게 받아서 뭐 건물 철거해가지고 뭐 유용을 쓸 수도 있고 또 뭐 건물주한테 뭐 땅을 팔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수익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많이 관심들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이제 그런 건물이 존재하는 땅을 낙찰 받을 때는 보통 딱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법정지상권 쟁점들이 많죠.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냐? 그러면 동일 소유였냐? 뭐 이렇게 그다음에 그 뒤 변동이 어떻게 됐냐? 그다음에 또 뭐 그다음에 뭐 저기 땅에 뭐 건물 되기 전에 뭐 저당권이 있었냐? 건물 완성되기 전에 땅에 저당권이 있었냐? 이런 부분들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 고려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정지상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몇 가지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땅을 낙찰을 받을 때는 법정지상권 이런 식의 이제 그 단순한 마인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있어 없어? 없구나. 그러면 내가 건물 철거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야지. 이런 식의 이제 관점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게 건물 철거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유일한 쟁점이 아닙니다. 법정지상권은. 그러니까 이 그 수익 여부를 판단할 때 있어서 내가 땅을 낙찰 받는데 건물이 철거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그 건물 철거 가능해야지 뭔가 상대방하고 협상도 될 것이고 또 건물을 이제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럼으로써 뭐 판결을 가든 협상을 하든 그런 유리한 고지를 어떻게 보면 정할 수가 있는데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유일한 관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정지상권만 생각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건물 철거 관련해서 그럼 또 뭐가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이것도 이제 뭐 민법 622조 말씀드린 부분도 하나의 건물 철거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하나의 측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622조가 뭐냐라고 일단 하는 부분에서 모르는 분도 계시죠. 민법 622조가 뭔지를 모르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경매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뭐 특별법만 사실 본단 말이에요. 뭐 임대차 같은 경우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임대차를 말씀드릴 텐데 임대차 관련해서는 주택 임대차, 뭐 상가 건물 임대차 이런 이제 특별법을 보고 민법은 또 약간 도외시하고 민법이 임대차 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별로 보지도 않고 그다음 또 마찬가지로 뭐 건물 철거 관련해서는 몇 가지 공식에서 법정지상권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배운 대로 보는 건데 민법 622조는 그런 부분에서는 보통 잘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민법 622조를 보면은 이게 차지권의 대항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1항에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봅시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라고 했는데 땅을 건물 소유하기 위해서 땅을 임대차를 해요. 그리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죠. 그죠? 그 다음에 이를 등기했다. 건물 등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토지임차인은 그 건물을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임대차를 하고 이제 건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를 하고 건물을 등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임대차는 제3자, 토지를 낙찰받은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지금 땅만 경매로 나왔는데요. 건물 등기가 있는 건물이고 땅만 경매로 나왔는데 땅을 권리 분석을 하면서 법정지상권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땅은 갑소유고요. 건물은 을 소유예요, 그냥. 을이 임대차 해가지고 을로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적이 없죠. 을이 아닙니까? 같은 적이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철거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법정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철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례에서 보게 되면은 만약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를 10년을 했어요. 그죠? 10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그 건물을 땅을 낙찰을 받으면서 그 건물이 철거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낙찰을 받아보니까 임대료가 형편없어요. 임대료가. 그 임대료로 가지고는 수익률 1%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임대차, 월 100만 원. 이런 임대차를 1%밖에 안 되는 임대료를 10년 동안 끌고 가야 된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철거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을 아예 간과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법리 전체를 이제 꿰뚫지 못하고 일부만 바라보고 일정 이제 공식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공식에 이제 딱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법무사적인 사고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쓰거든요. 그냥 건물 등기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뭐가 필요하고 이런 법무사적인 사고 이런 식의 이제 사고 방식 가지고는 이제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622조 차지권 대항력 말씀드렸는데 이걸 조금 더 한번 우리가 아까 제가 법리할 때 민법, 민사소송법 각종 법리가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조금 더 한번 조금 넓혀서 보시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갑자기 622조에서 왜 그럼 차지권의 대항력이라는 게 나왔지? 라고 하게 되면 그 622조 그 파트가 민법의 임대차 파트입니다. 민법의 임대차 파트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임대하든 건물을 임차하든 그게 이제 막 나가는 거죠. 일반법으로서의 임대차 편이에요. 그게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임대차 편에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라든지 상가건물임대차라든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특별법은 일반법에 앞선다라고 하는 그런 법리처럼 특별법에 나와 있는 부분은 특별법을 이제 적용해야 되지만 특별법이 없는 부분은 일반법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원칙은 일반법이고 거기에 특별한 법이 이제 이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그런 이제 법이 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민법은 보질 않고 민법을 보질 않고 특별법만 보기 때문에 특별법이 앞선다라고 하니까 특별법만 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경우에 주택 같은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많은 경우가 그 주택임대차법만 봐도 우리가 이제 실제 그 법률 관계에서 그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게 어떤 부분이 원칙이고 어떤 부분이 예외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약간의 기본기에 충실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외우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그 622조가 놓인 이런 파트가 민법의 임대차 파트다. 그죠? 그런 부분이고 또 621조를 한번 이제 그냥 제가 이거 적어오진 않았는데요. 621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우리 임대차의 등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임대차의 등기.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뭐 임대차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1항에서. 2항에서는 그런 등기를 하게 되면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이 부분을 많은 부분을 잘 몰라요. 임대차 등기라고 하는데 그게 원래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원칙? 우리가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계약관계고 계약관계는 당사자 간에 적용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채권과 물권의 관계. 채권은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만 적용이 될 수 있고 반면에 물권은 그 밖에 다른 사람, 계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 밖에 대물적인 효력이 생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채권과 물권의 관계에서 임대차는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만 규율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계약을 했는데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주인한테는 내 임대차를 임차인으로서 주장할 수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채권 관계이기 때문에 바뀐 주인하고 계약한 적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바뀐 주인하고 내가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계약서 다시 쓰고 우리 서로 합의합시다 라고 해서 계약을 맺으면 당연히 가능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단순히 민법의 기본 원리, 임대차의 기본 원리는 단순한 채권 관계다 라고 하는 기본 원리에 서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은 나중에 뭐 계약 관계가 깨트려지고 되게 불안정해지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 대항력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두자라고 하겠어요. 이게 621조에 그 대항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외를 뒀어요. 어떻게 보면 채권이라고 하는 예외죠. 그죠?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하에서 된 관계에서만 적용이 되는 그런 관계를 합의되지 않은 관계. 예를 들면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그 사람한테 당연히 기존 채권이 임대차가 그대로 유지된다. 계약 기간을 지켜줘야 되고 나중에 보증금도 돌려줘야 되고 그죠? 이런 차임도 줘야 되고 하는 그런 계약 관계가 유지된다, 승계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계를 만들어 두려 그러면 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621조의 대항력이라는 관념으로 해서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뭐 반대가 없는 한은 임대인의 반대가 없는 한은 임대차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다음에 2항에서는 그 등기가 되면은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의 효력으로서 제3 바뀐 소유자 토지를 산 사람이든 또는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든 건물을 나중에 승계 취득한 사람이든 매매든 경매든 그런 사람한테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621조는 그 임차인이 요구하고 임대인이 반대를 안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합의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임대인이 합의를 좀 안 해주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임대인이 완전 갑이고 임차인은 을이고 이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은 만들어뒀지만 요구하면은 뭐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줬지만 그런 게 관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만들어서 뭐 주인한테 요구해서 등기 안 하더라도 그냥 전입신고하고 확정을 이렇게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법이 일찌감치 만들어졌죠. 그죠? 그런데 그런 일환으로 그 다음 조문 제가 621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임차권 등기 622조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토지 임대차에 관해서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임대차 등기 우리가 621조가 어떻게 보면은 앞서 있잖아요. 바로 거기 보면은 대항력을 갖추려고 그러면은 그 목적물에 임대차 목적물에다가 등기하는 임대차 등기를 하면 딱 외부에다가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별로 없게 되는데 622조에는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임대차 목적물인 토지에다가 등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을 터줬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의 경우에 건물 등기를 하게 되면은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예외를 터준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이제 그 예외가 왜 생겼냐라고 또 보게 되면 토지를 빌려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투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만약에 대항력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철거해야 되죠. 그죠? 사람이 바뀌었는데요. 매매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든, 그 다음에 뭐 건물 낙찰받아서 들어온 사람이든 간에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야, 내 땅인데 철거해줘 라고 하게 되면 철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투자 비용도 크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은 좀 그 토지에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건물 등기만 하게 되면 뭐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건물 등기만 하게 되면 그거는 보호되는 것으로 대항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예외를 터졌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어떤 그 뭐랄까 민법의 기본 법리, 기본 바탕이 있어야 이게 이제 그 법정지상권만 둘둘둘둘 외워가지고는 이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무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낙찰 받는 사람도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낙찰되는 사람, 물건을 뺏기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좀 영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딱 토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매로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 중에서 영악한 사람들은 이게 대비를 해놓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놔요. 친한 사람하고. 10년간, 30년간. 홀값으로. 해놓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622조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 그죠? 라는 것만 되면은 대항력을 갖추는 거죠. 그럼 토지 낙찰을 받아서 10년이든 30년이든 임대차 계약에 적힌 그 부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대항력 있잖아요, 이게. 그죠?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놓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사실 필요하죠. 그런 부분을 적어도 이제 뭐랄까요? 이게 그럼 검토 어떻게 하냐라고 하게 되면 잘 모른단 말입니다. 가서 임대차 계약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죠.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그러면 약간의 이제 여지를 남겨두고 퀘스천 마크를 붙여서 경매를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법정지상권 없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내가 철거 가능하고 협상에서 우위를 가지고 이런 자세로는 제대로 수익을 올릴 수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은 자문이 고민이 필요하고 자문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부도덕한 전문가이지만 실력도 없고 또 게다가 부도덕하고 부도덕하다는 게 주로 돈에만 관심 있고 뭔가 낙찰을 받아야 수수료 챙기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알고도 이야기를 안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런 거 622조가 있어요. 라는 부분을 알려주게 되면 겁이 나서 들어오겠냐고요. 그죠? 그렇죠. 법정지상권이 되는 게 아니라요. 임대차 계약이 앞서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거는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 없을 때 이제 그냥 감정에 따른 그 지로를 받는 것이고요. 그것도 지금 질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수하신 질문입니다. 그거는. 순수하신.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 법정지상권 관점에서는 그렇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칙과 외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그 계약 관계가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계속 해보면 그런 이제 그 수수료 받을 목적으로 이야기도 안 해주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물론 컨설팅하는 또는 가르치는 사람이 그걸 모를 수도 있죠. 몰라도 문제고요, 사실. 알고 안 알려줘도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우리 사회에 너무 많아요.
그게 이제 업종, 이렇게 직업 윤리의식,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사람들. 공인중개사든, 법무사든, 변호사든, 의사든. 이게 윤리의식이 떨어지는 사람들, 또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내 재산을 거기다 이렇게 무턱대고 투자하기는 너무 좀 바보 같지 않습니까? 한심하지 않아요, 좀. 내가 어떻게 보면 좀 모기가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먹잇감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로 자문도 받아보고 더 신중하고 한 번 더 돌다리 두드려 가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